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주가의 상승은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주가의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시장에 매몰되어서 시장에 깊이 있게 참여하다 보면 악수를 두게 됩니다. 네, 오늘은 JDI 파트너스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WM 팀장 하셨고요. 네. 하여튼 증권사에서 21년간 근무하신 맞습니다. 네, 베테랑이신데, 자, 이렇게 힘든 장은 처음이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거든요. 현직 맞습니다. 증권사 직원들도 뭐 네. 살 쪽 빠져가지고. 네. 어떠세요? 지금 보시기에 이런 장이 과거에 지금 많이 있었나요? 힘드신데 네. 제 얘기를 뭐 잠깐 해드리면 제가 97년도에 3월에 여의도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입사를 했죠.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지점 순회 교육을 나갑니다. 제가 그때 압구정 지점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었고요. 97년 당시에 개별 종목이 굉장히 많이 갈 때였습니다. 뭐 태흥피혁, 선도전기,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날아갈 때였거든요. 저는 그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점에서 선배들이 오늘은 이 종목이 상한가를 줬고 뭐 내일은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고 돈을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 기간 동안에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97년 6월이었습니다. IMF. 그렇죠. 한두 달 만에 IMF가 오더라고요. 저는 IMF가 어떤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빠지더라고요. 기다렸습니다. 주구장창 기다렸습니다. 주가지수가 600포인트 정도의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277포인트까지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엄청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주식 안 해. 다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주식을 팔고 났더니 99년부터 IT 열풍이 왔었죠. 네. 핸디소프트, 장미디어 등등등 해서 막 100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바라만 봤습니다. 올라가는 거 바라만 봤습니다. 도저히 못 참아서 99년 하반기에 나도 주식 투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동안 월급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모아놨던 돈들 해서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 1월 3일부터 새해 첫날부터 KT가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IT 열풍이 식어가면서 1000포인트를 넘겼던 주가가 470포인트? 대략 한 50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팔았죠. 손절했죠. 그리고 났더니 진짜 장이 온 겁니다. 2002년인가요? 이때 세계 경기가 호황.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그랬죠. 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대략 5년, 6년 동안 이때 차화정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4년, 5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데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샀겠죠. 또 이제 고점에. 고점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치인지 예상이 되시죠? 최초로 2000포인트를 2008년도에인가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시장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0포인트 넘어갔던 주가가 1000포인트가 깨지는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로 앞으로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주식은 존버구나. 장기 투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2011년도 즈음에 뭐 그때 돈이 좀 모였습니다. 외치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꽤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그럼 장기 투자를 하자. 어차피 시세 안 보면 되니까 해서 2011년도에 주식을 투자를 했죠. 네. 잘 아시죠? 박스피. 그렇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5포인트, 삼성전자가 3틱 정도 하루에 움직입니다. 내일의 지수 예측 가능합니다. 내일 삼성전자 플러스 500원 또는 마이너스 500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 무려 5년, 6년 동안 지리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주식은 존버다,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때 주식을 다 정리하고 그 뒤로는 주식 투자를 안 했습니다. 물론 제가 팔고 나니까 시장이 2,500포인트까지 2018년도에 중간 상승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네. 김대준 대표님 그 주식 파시는 시점을 알아가지고 네. 그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잃은 것만 아니고요.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락장에서 주로 주식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승장에서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이제 한양증권에 처음 입사를 해서 이제 조사부, 지금 리서치라고 하죠. 조사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한맥투자증권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10년 근무를 했는데 한맥에 있으면서는 제가 뭐 지점장 생활도 오래 했고요. 또 여러분께서 거래하시는 해외 선물을 저희 팀에서 국내 최초로 런칭을 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시카고에 가셔서 스펙하고 관련 상품들을 국내에 가져왔고 외환 선물하고 저희가 최초의 국내 런칭을 해서 그거를 세일을 했죠. 그래서 해외 담당 업무도 오래 했고요. 리서치에서 조사 분석, 제가 제지제약 담당을 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업무 능력이 상승장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부장을 달았고요. 초고속으로 40살에 본부장까지 했습니다. 이게 얻은 거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시장의 분위기, 상황, 휩소 이런 과정에 저 스스로가 흔들려서 주식을 팔았고요. 또 시장의 상황에 연동해서 광풍이 불 때 따라가면서 주식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힘든 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의 기준을 가져가신다면 절대 시장에서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필드에서 고액관리 오래 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하고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홀세일 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이미지가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담당해서도 해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일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많은 그 투자자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30%의 손실이 나면 주식을 매도하겠다. 또는 30%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겠다. 이런 기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눈이나 비가 오면 주식 팔겠다. 맑은 날만 주식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믿고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못 팝니다. 손절 라인 넘겨버립니다. 왜? 누구누구가 주식 전문가인데 추천했어. 간대. 그것만 끝까지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이 힘듦이 지나고 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식 투자는 경험의 산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해외에도 뭐 짐 로저스, 피터 리치, 조지 소로스, 워렌 버펫 이들의 평균 나이가 80대 전후일 겁니다. 주식 투자 경력이 40년, 50년 됩니다. 네.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장의 내용은 바뀌었을 겁니다. 변수는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목이 바뀌고 변수가 바뀌더라도 흐름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합니다. 기준을 가지시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틀림없이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1, 2년 내에 주식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어려운 장만 겪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날 옵니다. 버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더 질문 드리기가 좋은 게 네네. 지금 많이 빠졌어. 내가 지금 손실이 30%, 40%, 60% 났어. 네. 근데 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은 이 구간을 버틸 수가 있는데 네.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더 무너질 것 같은. 네.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아마 파르셨던 그 정리하셨던 네. 그 구간을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넘쳐났을 거란 말이죠. 시장에서 공포와 탐욕이라는 얘기를 그죠. 공포가 잠시가 있는 거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주가의 상승은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선배들께서 제가 시장에 있을 때 김대리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선배들이 객장에서 악소리 곡소리 나면 사고 애기 울음소리 나면 팔라고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꿔 말해서 시장에서 죽는다 할 때 시장은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고요. 간다 할 때 꺾인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 증시 부양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선배들이 얘기할 때 김대리 증시 부양 대책이 정부에서 3번 발표하면 이 3번째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왜? 첫 번째는 안 읽힙니다. 두 번째 안 먹힙니다. 세 번째는 진짜 바닥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증시 부양책이 없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주식을 저점, 고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냐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제가 현지가 오래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여의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생활만 19년 했고요. 지점장 생활 한 3년 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점심 먹은 것만 해도 한 2~3천 번 될 겁니다. 술은 한 1,000번 먹었고요. 편안합니다, 여의도가. 네. 후배들하고 이제 장주에 자주 통화를 하는데 후배들 얘기가 장 어떠냐? 시장 어떻게 봐? 물어보면 아, 형님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아침에 출근하면요. 딱 그 리스트 보고 반대 매매 물량만 체크한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전화 돌린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예수금이 얼마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반대 매매 나가야 됩니다. 입금하실 겁니까? 뭐 등등 메시지를 이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주식 관련해서 반대 매매가 쫙 나가죠. 그럼 잠깐 한 호흡 쉬고요. 10시가 되면 CFD 계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 연계 계좌. 이 계좌 반대 매매가 10시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련해서 또 계좌들 연락해서 증거금 관련해서 체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숨을 잠깐 쉬고 나면 12시에 파생상품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차 한 잔 마시고 나면 2시에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반대 매매만 이번 주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 본 분들이 많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장의 바닥점이 어딘가를 판단할 때 제가 앞서서 증시부양책 3번 나오면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반대 매매가 3번 나오면 바닥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 언제부터 나왔을까? 언제부터 나왔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왜 반대 매매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나왔냐면 시장에서 브로커들이 반대 매매를 낸 게 아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앞에 저점이죠. 6월에 찍었던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죠. 네. 지수 770포인트 가까이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의 잔고 평가가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화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반대 매매입니다. 수요일 날 잠시 쉬었습니다. 목요일 날 저점 또 깼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왜? 우리가 신도 모르는 영역에 3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혹시 사회자께서는 어떤 3가지인지 알고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잘 안 맞아서. 절대자도 절대 모르는 3가지가요. 첫 번째는 바람 불 때 쓰러지는 갈대의 방향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식물은 해를 바라보고 줄기가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근데 갈대는 특이하게 해를 바라보지 않고 각각으로 그 잎사귀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갈대밭에 가보시면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갈대 같은 마음이라는 거군요. 그래, 두 번째는 여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한데.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의 마음은 다양성,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수습 잘하셨어요. 네.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의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반대매가 3번 나가는 시점이 오늘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신도 모르는 영역이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 측면에서 거의 바닥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어쨌건 시장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금요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뭐죠? 그 나스닥이 3% 가까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0.7 정도 빠진 거면은 선방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들은 불안한 뉴스가 많다 보니 이게 정말 바닥일까? 그리고 뭐 영국의 경제 위기도 잠깐 나왔었지만 중국의 위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돌발 변수들이 있잖아요. 푸틴이 갑자기 핵을 쓴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악재는 겹쳐서 나온다고 그러죠. 호재는 각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악재는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생성이 돼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하락장에 대한 기억만 있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승장은 천천히 느리게 갈 듯 말 듯 올라갑니다. 우리가 길게 주가 형태의 일수를 펼쳐서 이제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을 펼쳐보게 되면 하락한 날보다 상승한 날이 많습니다. 55% 정도가 상승했고요. 45%의 비율로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하락장은 짧고 굵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지금 대외 변수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 얘기도 있고요. 러시아 얘기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뭐 어떤 해결점을 가지고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반대 매매가 나오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회자께서 얘기했던 대로 하락 범위 내에서 우리 시장이 오늘장 의외로 비교적 강하게 버티는 힘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터널의 끝이 또 가장 어둡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가이드하고 조언을 할 때 물론 양치기 소년이 어느 정도 돼버렸지만 지금은 바닥점을 찍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상황에서의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바닥점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에 대한 평가 해석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패닉에. 그래서 이제 그때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표님도 던지셨던 건 지금 던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던지고 나서 그걸로 완전히 그냥 끊으시면 괜찮은데 또 같이 반복적으로 다음에 좋다 또 소문이 들리면 또 그때 와서 고점에 또 물리는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비중을 확 줄이더라도 그냥 어쨌든 가지고 이 구간을 눈을 바짝 뜨고 한번 경험을 온몸으로 맞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어렵습니다. 지셨잖아요. 어쨌든 과거에 그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방법의 해결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지점장 생활할 때 부산 그리고 대전 목동에서 지점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어려운 장 많았지 않겠습니까? 지점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지점원들 부릅니다. 아침에 증권사 직원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출근합니다. 7시 이전에 딱 사무실에 앉아서 미국 시장 브리핑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전망, 전략, 그리고 고객 관리 등등의 것들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에서는 지점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관리 계좌를 쭉 서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손실이 많이 난 그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불러서 제가 봉투 하나 주면서 오늘 근무하지 말고 나가서 소주 한잔 하든 아니면 바람을 쐬든 아니면 영화를 보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매몰되어서 시장에 깊이 있게 참여하다 보면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자. 당연하죠. 안 좋을 땐 최악의 상황일 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락의 첫 자리라고 한다라면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시장을 이제 참여하겠지만
지수 흐름적인 측면에서, 분위기 측면에서 어떤 전반의 상황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주식을 던지는 것보다는 아예 시장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서 현명한 대응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무실에서 보기 싫어서 내보내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니 또 저 같으면은 네. 내가 얼마나 보기 싫으면 돈까지 줘서 내보낼까 사고칩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네. 근데 참 그 말씀이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인 것 같긴 합니다. 계좌를 덮자. 네. 네. 그러나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것은 지금은 다르지 않냐. 네. 뭐냐면 연준 의장 파월. 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뭐, 저 인플레이션 그렇죠. 금리를 뭐 이렇게 올리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외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때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미국은 고용과 물가를 최우선 정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과 물가는 무엇이냐? 고용은 실업률이고요. 물가는 금리입니다.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 실업률은 3.5%입니다. 금리는 2.5%입니다. 3.5%의 실업률이 나오게 되면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하는 게 그 완전 고용이 되는 실업률이거든요. 3.5%는 올 연초에 실업률이 3.5%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고점 부근에 올 연초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측면에서 보면 금리 2.5%라고 말씀드려요. 왜 2.5%인지를 말씀드리면 S&P 배당 투자 수익률이 2.5%입니다. 미국 우리와 좀 다르게 우리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죠. 개인이 직접 시장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가 많습니다.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에 대해서 대부분 간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금리가 높은 곳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P 배당 투자 수익률이 2.5%인데 금리가 2.5%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있던 투자 자금이 금리로에 쫓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금리를 2.5%라고 하면 2.5%의 기준 금리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아니고요. 금리를 평가할 때 제가 홀세일 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 부분도 강합니다. 금리를 평가할 때 저 홍보하신 거죠? 맞습니다. 금리는 우리가 기준금리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는 3년 만기 국공채로서 이제 금리를 잡고 우리가 대출, 여수시라고 하죠. 대출 금리는 3년 만기 국공채 플러스 알파. 그리고 수신금리, 받는금리, 예적금 금리는 3년 만기 국공채 아래로 이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공채 그 금리가 4.3% 정도 할 겁니다. 이게 시장금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가 미국의 시장금리입니다. 네. 엊그제 3.95% 고점 찍고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 초에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2.5%를 오버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때 시장에 전환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파월 의장이 또는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렇죠. 부정적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전에도 그러했을까요? 연초에도 연준에 파월 의장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긍정론자이고 비둘기파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매파적인 형태의 메시지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렇죠. 이전까지는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패닉에 빠지는 이유죠. 그렇죠. 너를 믿었는데. 그렇죠.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제 말을. 와서.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연준이든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항상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합니다. 계속 시장에 대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임팩트가 있을 때 그 메시지에 의해서 충격이 완화되는 현상에서의 진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매파적인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뿌렸던 것은 최근에 금리를 0.75% 75bp를 2번, 3번 인상을 하면서 이 영향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의 메시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바뀌면 또 금방 바뀝니다. 재정정책 담당자들은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의사들은 항상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에서의 그 앞으로의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운동하고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수순으로의 그 상황을 놓고 전제로의 그 환자를 상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정정책 담당자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죠. 금융 쪽은 보수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연준 같은 게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시장에 계속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의 상황을 흡수하지 말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3회 이상 그 연준에서 매파적 스탠스의 얘기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악재도 한 번, 두 번, 세 번 맞다 보면 그 악재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그리고 영국에서 뭐 긴축, 감세, 뭐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변화의 기류가 지금 생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맷집 좋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 최고지 않습니까? 다 왔다라는 측면에서의 이해로의 접근이 파월의 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오히려 끝을 알리는 시그널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